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계산지능 및 데이터 분석 연구실에서 학부연구생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경수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2023년에 ICSE에 기재된 Two Sides of the Same Coin: Exploiting the Impact of Identifier in Neural Code Comprehension 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으로 시작해서 프리리미너리스 그리고 메소돌로지를 진행한 후 익스퍼리먼털 셋업과 리저트에 대해 말씀드리고 디스커션과 컨클루전, 퓨처 워크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이덴티파이어를 사용할 때는 장단점이 모두 함께 존재하게 됩니다. 먼저 단점이라고 할 만한 걸 살펴보자면 저희가 이제 태스크가 코드 내용을 보고 함수 명을 추정하는 태스크를 진행을 한다면 이런 아이덴티파이어를 이 array라는 아이덴티파이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함수 명을 sort라고 바르게 예측을 하는 반면에 이 array라는 아이덴티파이어를 f라고 바꾸게 되면 이 함수명을 open이라는 함수명으로 잘못된 예측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이덴티파이어를 플레이스홀더로 바꾸는 코드 추성화 기법을 사용할 때에는 F1 스코어가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이런 아이덴티파이어가 코드의 해석에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의 저자들은 이 Counterfactual Reasoning Based Framework, 즉 CREAM이라는 프레임워크를 제시를 하게 됩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이 아이덴티파이어의 영향에 대한 인과관계를 이용한 모델로서 기존 모형인 이 컨벤셔널 모델, 기존 모형과 카운터팩추얼 모델, 반사실적 모형 두 가지의 각각 질문에 대한 결과를 추정을 하게 되고 이를 이용해서 이 카운터팩추얼 인퍼런스, 즉 반사실적 추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반사실적 추론에서 식별자들의 직접적인 영향을 제거해서 보다 정확하고 강력한 결과 예측이 가능해진다고 저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림 프레임워크의 주요 컨트리뷰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인과관계의 관점에서 이 신경 코드 2에 아이덴티파이어의 양면적인 영향을 활용한 최초의 사례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멀티태스킹 학습을 통해서 식별자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포착하고 또한 반사실적 추론을 통해 이런 정보를 완화하기 위한 이 크림이라는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이 크림 프레임워크가 다양한 코드 이해 작업에서 기존 모델보다 더 로버스트하다는 것을 밝혔고 또한 이런 오해 소지가 있는 영향을 제거하게 되면 오픈 데이터셋에서 크림의 전반적인 성능도 향상된다는 것을 저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프리리미너리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저자들은 이 스트럭처럴 카우절 모델과 카운터 팩처럴 인퍼런스 그리고 카우절 임팩트에 대해서 이런 플라시보 효과를 이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트럭처럴 카우절 모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자면 이 스트럭처럴 카우절 모델에서는 PM과 PNP를 구하게 됩니다. DNP를 구하게 됩니다. 이 PM은 약이 일으키는 플라시보 효과를 의미하게 되고 DNP는 이 약과 플라시보 효과로 인한 질병에 미치는 어떠한 영향을 말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카운터팩처럴 인퍼런스에서는 DMP 프라임, DMP 스타를 구하는 과정으로서 이 약에 의한 플라시보 효과가 없는 상태에서 질병에 미치는 영향, 이 약이 질병에 미치는 영향을 말합니다. 이제 플라시보 효과가 없다는 거를 그 쉽게 예시를 들어보자면 이제 뭐 약이라는 것을 환자에게 명시하지 않고 뭐 링거를 통해서 투약하는 등의 방식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우설 이펙트는 토탈 이펙트와 내추럴 다이렉트 이펙트 그리고 토탈 인다이렉트 이펙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토탈 이펙트는 DMP에서 DM 스타, P 스타를 뺀 것으로 전체적인 영향에서 이 약이나 플라시보 효과에 의한 영향이 아닌 것, 즉 뭔가 자연적으로 치유된다거나 하는 것을 뺀 전체적인 약과 플라시보 효과로만 발생하는 전체적인 이펙트, 즉 토탈 이펙트를 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내추럴 다이렉트 이펙트는 플라시보 효과를 배제하고 오로지 약의 직접적인 영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탈 인다이렉트 이펙트는 토탈 이펙트에서 내추럴 다이렉트 이펙트를 뺀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플라시보 효과가 일으키는 이펙트, 즉
이 인다이렉트한 방식으로서 생기는 이펙트를 의미하게 됩니다. 옆에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메소돌로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논문에서 저자들은 이제 뉴럴 코드 컴프리헨션에서 전체적인 구조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T, F, K 그리고 R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T는 Naming Information을 의미하고 F는 Non-Naming Information, 다음으로 K는 Combined Knowledge, R은 Model Prediction을 의미하게 됩니다. 각각의 경로를 살펴보자면 F에서 R로 가는 경로는 즉 명명되지 않은 정보로부터 전체적인 이 모델 프리딕션을 예측하는 과정으로서 이는 명명되지 않은 정보, 코드 구조와 같은 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유익한 정보다라고 논문 저자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T에서 R로 가는 과정에서는 이 명명된 네이밍 인포메이션, 즉 아이덴티파이어 같은 것으로부터 예측을 하는 것으로서 아이덴티파이어로 인해서 어떤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영향이라고 이 논문 저자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F와 T를 이용해서 K, 콤바인드 노리지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 모델 프리딕션을 하는 과정은 이 두 가지 정보를 모두 사용한 결합된 지식을 기반으로 예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유익한 정보이며 또한 유익한 경로다라고 논문의 저자들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이 전체적인 커버셜 뷰를 살펴보면 사용하는 커버셜 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적인 영향에서 T, 즉 아이덴티파이어의 영향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그림의 디테일한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프레임워크를 먼저 살펴보면 기존 프레임워크는 소스 코드를 인풋으로 넣어서 이 모델을 돌린 후에 이 클래시피케이션 스코어 Z를 계산하게 되고 이 Z를 이용해 로스를 뽑아내는 반면 크림은 보시는 것처럼 아이덴티파이어를 제거하는 것과 전체적인 코드 그리고 아이덴티파이어만 있는 것으로 구분하여 모델에 넣게 됩니다. 이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잠시 뒤에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세한 설명을 진행하기에 앞서 논문 저자들은 이 뉴럴 코드 컴프리헨션 태스크를 정의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뉴럴 코드 컴프리헨션 태스크는 크게 클래시피케이션 베이스드와 제너레이션 베이스드로 나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이 제너레이션 베이스는 또한 이 연속적인 서세시브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체적인 뉴럴 코드 컴프리헨션 태스크는 이 오른쪽과 같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논문 저자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크림의 프레임워크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오른쪽 알고리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스 코드를 넣어서 파싱을 한 후 이것을 세 가지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identifier removed, 아이덴티파이어를 모두 지우고 다른 아이덴티파이어를 제외한 모든 설명들을 남겨둔 것이고, 다음 폴 코드 전체적인 저희가 넣으려고 하는 원본 코드를 넣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덴티파이어 분리는 여기서 삭제된 아이덴티파이어만을 이쪽에 추출해서 넣게 됩니다. 앞에서 보신 그 TKF를 따져보자면 이 아이덴티파이어 리무브가 F가 되고 폴코드가 K가 되며 아이덴티파이어 only가 T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모델에 넣어서 이 클래시피케이션 스코어를 구하게, 이 ZF와 ZK, ZT라는 클래시피케이션 스코어를 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 iFusion이라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iFusion이 되는 이터레이션을 이 과정이 진행이 되었다면 세 가지를 평균을 내서 GR이라는 클래시피케이션 스코어를 구하게 되고 이 퓨전이 아니라면 그냥 ZK를 R로 그대로 넣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구한 ZR과 ZF, ZT를 이용하여 이 전체적인 모델의 백프로파게이션을 진행을 하면서 이 모델을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다음 단계로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이 아닌 카운터팩션 인퍼런스, 즉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는 하이퍼 파라미터 알파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만들 때 이 평균을 조정하면서 최종적인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이 알파를 이용할 때 알파가 0에서 1 사이로 정해지면서 GP, 즉 아이덴티파이어에 의한 영향을 줄여줌으로써 아까 말씀드렸던 크림 프레임워크를 구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experimental 셋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저자들은 이 태스크를 세 가지로 나눠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펑션 네이밍 태스크, 다음으로 디펙트 디텍션, 세 번째로 코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각각의 태스크마다 세 개에서 네 개 정도 되는 베이스라인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했는데, 이제 첫 번째 펑션 네이밍에서는 코드 CNN과 NCS, 코드버트를 이용하였고, 두 번째로 디펙트 디텍션에서는 텍스트 CNN, ILSTM 어텐션, 데비안, 그리고 코드버트 이렇게 네 가지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드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TBCNN과 ASTNN 그리고 코드버트를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각각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셋을 살펴보자면 먼저 펑션 네이밍에서는 코드 서치넷이라는 데이터셋을 사용했습니다. 이 데이터셋에는 자바와 파이썬, PHP, 자바스크립트, 루비의 6가지 코드 정보, 코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이를 실험을 돌려서 최종적인 평가 매트릭은 프리시전과 리콜, F1 스코어를 사용했습니다. 다음으로 디페 디텍션에서 사용한 데이터셋은 데비안 데이터셋을 가져와서 사용을 했으며, 코드엑스 블루라는 데이터셋의 모양에 맞도록 데이터셋을 8대 1대1로 스플릿하여 사용을 했습니다. 또한 이 디페 디텍션에서는 어큐러시를 매트릭으로 하여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드 클래시피케이션은 POJ라는 데이터셋을 사용하였으며 ASTN과 맞춰서 3대 1대 1의 데이터를 스플릿을 이용하였습니다. 이 코드 클래시피케이션 또한 디페 디텍션처럼 어큐러시를 평가 매트릭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인프리멘터 디테일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크림이 있는 모델과 없는 모델의 에폭이나 학습률 같은 다양한 하이퍼 파라미터가 동일하게 실험을 진행하였고, 이 알파 값은 0.4에서 0.8로 바꾸어가며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i퓨전은 전체를 10%로 설정하여 전체 이터레이션의 10%로 설정을 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각 과정에서 이 그림을 적용할 때 소스 코드를 함수 명령 작업에 일반 텍스트로 처리하는 모델에 대해서 세 가지 시퀀스로 부분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트리나 그래프로 처리하는 모델의 경우에는 트리 또는 그래프를 각각의 명령 정보가 있는 노드와 없는 노드를 포함하는 두 부분으로 나누고, 이를 소스 코드에서 식별자를 추출하기 위해 트리시터를 사용하여 AST로 부분 분석을 하고, 이 유형과 상유형에 따라서 니프로드를 필터링하였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 모든 실험은 엔비디아 V100 GPU 4개를 이용하였으며 총 32GB의 그래픽 메모리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실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험 결과는 총 4가지 기준으로 실험 평가가 진행이 되었는데, 첫 번째는 크림은 기존 모델의 로버스티니스를 향상시키는가, 두 번째는 이 기존 모델의 정확도 향상에 도움을 주는가, 세 번째는 멀티태스킹 학습과 이 컨셉 팩처 인퍼런스가 크림의 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네 번째는 이 하이퍼 파라미터의 설정이 크림의 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이 결과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펑션 네이밍의 결과부터 살펴보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이 트랜스포럼드 데이터 테스트셋과 오리지널 테스트셋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오리지널 테스트셋은 저희가 원래 사용한 기존 테스트셋이고, 트랜스포럼드 테스트셋은 이 오리지널 테스트셋에서 아이덴티파이어를 랜덤하게 변환하여 실험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실험에서 기존 모델보다 크림을 이용했을 때 상당한 양의 이 성능 향상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데피테이션과 코드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또한 오리지널 테스트셋과 트랜스폼 테스트셋에서 모두 전체적으로 성능 향상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을 하였는데, 세 번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을 하였는데, 이 두 가지
크림에서 LF와 LT, LT와 LF, 그리고 카운터 팩츄얼 인퍼런스를 제거하면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이 모든 실험은 전체에서 모두 포함된 코드먼트를 기준으로 하여 실험을 진행하였고, 이 펑션 네이밍의 경우에는 PHP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를 살펴보면 LF를 제거했을 때는 펑션 네이밍이나 데프틱테션, 그리고 코드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각각 8.4%, 5.9%, 7.9%의 감소율로 이 트랜스폼 테스트에서 크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LT가 없을 때에는 프레임워크의 성능이 원래 테스트셋과 비교하여 일관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LF를 제거했을 때는 모델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완전하게 캡처하지 못해서 이 모델 로버스티스에 해롭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LT를 제거했을 때는 PSR로 가는 경로와 KSR로 가는 경로를 잘 구별할 수 없게 돼서 KSR이 제공하는 유용한 지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한 LT와 LF를 모두 제거하면 당연하게도 이 전체적인 성능이 훨씬 많이 저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카운터 팩처럴 인퍼런스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이 알파를 0으로 설정해서 카운터 팩처럴 인퍼런스의 효과를 완전히 삭제시킨 후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오리지널 테스트셋에서 이 코드 클래시피케이션의 오리지널 테스트셋에서 약간의 성능 개선이 있는 것을 제외하면 모든 테스트 케이스에서 이 전체적으로 성능이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볼 때 이 카운터 팩처럴 인퍼런스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거했는데, 이거 카운터 팩처럴 인퍼런스를 통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거했을 때 크림의 경고성이 이 오버로스틴스가 훨씬 향상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파를 0부터 1까지 쭉 변화시키면서 실험을 진행하였을 때 이 오리지널 테스트셋과 트랜스폼 테스트셋에서 다음과 같은 변화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리지널 테스트셋에서는 알파가 증가함에 따라서 성능 향상을 보이다가 특정 시점이 지난 이후부터는 성능이 감소하는 것을 모두 똑같이 확인할 수 있었고, 결과 0.6에서 가장 최적의 성능을 발휘한다라는 것을 저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랜스폰드 셋에서는 전체적으로 이 알파가 증가함에 따라서 단조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이 아이덴티파이어에 좀 유용하지 못한 정보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아이퓨전을 변화시키면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아이퓨전을 0%에서 30%까지 다양하게 변화시키면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볼 때 이 펑션 네이밍 과정에서는 아이퓨전이 30% 이루어졌을 때 기존 0%보다 더 낮은 성능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아이퓨전이 그 이 결과를 볼 때 어떤 복잡한 생성 작업을 하기 위해서 T에서 R로 가는 과정과 K에서 R로 가는 과정을 잘 구별하기 위해서 더 많은 훈련 앱이 필요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일부 저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작업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낸 아이퓨전이 10%일 때 최적의 결과를 나타낸 것을 확인을 하여 이후 모든 실험은 아이퓨전을 10%로 놓고 실험을 진행했다라고 논문 저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디스커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카운터 팩션 인퍼런스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수식으로 좀 간단하게 나가 설명을 부분에서 해주었는데, PPXY와 PSXY는 각각 트레인 셋의 데이터 분포와 테스트 셋의 데이터 분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각각 모델을 거치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하려는 것은 트레인 셋을 학습을 시킴으로써 이를 이용하여 테스트 셋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테스트 샘플 X 프라임이 주어지면 오른쪽과 같이 이 소프트매스를 이용해서 최종적인 결과를 내게 됩니다. 이런 기존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저희 이번 연구의 프레임워크에서는 아이덴티파이어의 영향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식에서 보여지듯이 이 FG 프라임을 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FG 프라임은 시점자의 영향이 커질수록 FG 프라임의 값이 점점 커지게 되고 이 FG 프라임이 커짐에 따라 베타 Y는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식을 볼 때 전체적인 크림의 훈련 셋에서 이 잘못된 습이 잘못된 가능성을 추정을 습이 잘못된 가능성 추정을 좀 수정함으로써 이 아이덴티파이어의 좀 잘못된 영향을 제거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적대적인 공격에 대한 크림의 로버스트니스를 경고성을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이 두 과정 모두 코드버스를 이용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적대적 공격의 방법은 이 alert와 MHMNS라는 두 가지 어프로치를 선택을 하였고 평가 매트릭은 ASR, 즉 공격 성공률을 이용해서 모델의 정복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ASR이 높을수록 적대적인 공격에 좀 더 취약하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표를 확인해 보면 크림을 이용했을 때 디텍션과 코드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모두 크게 성능이 향상됨을 확인할 이 로버스티스가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트릭 투 밸리디티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펑션 네이밍이나 디피 디텍션 그리고 코드 클래시피케이션을 포함한 이 세 가지 가장 인기 있는 코드 컴프리헨션 작업에서만 이 실험을 진행을 하였고 따라서 뭐 코드 요약이나 코드 검색 같은 다른 작업도 충분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더 많은 검증 작업을 수행할 것이다 라고 논문 저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각 작업에 대해서 크리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3개의 기본 모델을 선택하여 진행을 했는데 더 많은 기본적인 모델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논문 저자들이 말하면서 이 일반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더 기본적인 모델을 실험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기 있는 데이터셋을 하나씩 선정을 해서 평가를 진행을 하였는데 충분히 다른 데이터세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런 더 많은 데이터셋에서 실험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하며 마지막으로 이 프레임이라는 프레임워크가 앙상블로도 구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앙상블 학습 방법에 비하여 이 크림이 좀 더 이점이 있다는 것을 추후에 검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콘클루전의 프레임워크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신경코드 이해라는 작업에서 아이덴티파이어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카운터팩처 리즈닝 베이스드 프레임워크인 크림을 소개를 하고 있고 이 세 가지 인기 있는 작업 태스크에 대한 평가를 원본 테스트와 트랜스포 테스트에서 또한 크림의 효과와 아이덴티파이어 이름 변경에 대한 로버스트니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추후에는 코드 인텔리전스 작업 태스크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이 카오스 인퍼런스 테크닉을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마치고 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한 가지 궁금한 게 코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가 정확히 뭐를 하는 건가요? 논문에서 얼핏 언급된 것 같아서요. 이 코드가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지를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뭐 데이터셋이나 그 논문을 좀 찾아봤는데 무슨 그러니까 결국에 프로그램이 무슨 뭐 머지 소트냐 퀵 소트냐 그런 걸 판단하는 건가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 어떤 문제에 속하는 어떤 문제에 대한 코드인지 그 문제를 분류하는 그 태스크입니다. 어, 아,
그래서 16년 트리플 AI 논문이 원본 논문인 것 같아서 거기를 찾아보니까 무슨 104개의 프로그래밍 프로블럼스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무슨 레이블이다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 혹시 궁금해서 그냥 물어본 겁니다. 아, 네, 그 백준 같은 그 저도 그 논문 보고 찾았는데 백준 같은 그런 사이트에서 그 여러 개의 문제에 대한 그 제출된 코드들을 가지고 데이터셋을 구성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문제 그 코드가 들어오면 이 코드가 어떤 문제에 대한 코드인지 그 104개의 문제 중에 하나로 분류하는 그런 태스크를 학습을 시킨 것 같습니다. 혹시 교수님 그 104개가 뭐 예를 들어서 머지소트네, 뭐 BST네, BFS네 그런 것들이 104개 있는 건가요? 그 알고리즘 그 문제 레벨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소팅을 써야 되는지 그 아, 정도까지는 안 내려가는 것 같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도 궁금한 거는 그 그러니까 이런 뉴럴 코드 컴프레hen션 태스크에서 그 베리어블 네임에 대해서 바이어스가 있을 것이다. 이런 사실 추측은 저희가 많이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전에 그 논문에도 소개가 됐지만 알러트라던가 MHM 이런 이제 코드에 대한 그 어드버서리얼 어택 같은 경우도 다 베리어블 네임을 바꾸는 방식으로 혹은 뭐 오버스케이트 하는 방식으로 이게 어택을 하는데 그 제가 궁금한 거는 근데 성능 자체는 사실은 이렇게 해서 거의 1% 정도 향상된 거에 그치지 않아요. 대부분의 태스크에 대해서. 그래서 네네. 그래서 그 이전에 발표했던 거를 들으면서도 궁금했던 게 이게 점점 더 모델이 커져가면서 베리어블 네임에 대한 바이어스가 강화될 건지 아니면 오히려 이제 모델이 커져감에 따라서 베리어블 네임을 에 대한 영향을 줄고 뭔가 구조를 더 보게 될 것 같은지 이런 게 저도 좀 궁금하거든요. 혹시 뭐 모델이 커진다는 게 모델 그 파라미터 사이즈라 같은 게 커진다라는 그쵸. 이제 말씀. 코드버트도 사실 굉장히 옛날 모델이고 2019년인가 나왔잖아요. 이후에 이제 뭐 코드 람마라던가 T5라던가 다양한 모델들이 나오는데 그 모델이 커져감에 따라서 베리어블 램에 대한 바이어스가 그 점점 더 이제 제 생각에는 성능이 좋아진다는 것 자체는 바이어스는 약해진다는 의미일 것 같기도 한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서 하는 그 베리어블 네임에 대한 그 코저얼 인퍼런스를 하는 게 그 향후에는 그렇게 막 의미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혹시 그 경주 학생이 공부해본 그 논문 중에서 그 모델 사이즈랑 그런 바이어스의 관계에 대해서 뭔가 공부했던 그런 논문들이 혹시 있었나요? 사이즈에 관계에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답을 알고 계신 분 있으면 조금 저도 궁금하고요. 예. 그, 약간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지난주에 그 저희 정인 학생이 발표했던 거 보면은 그 유의미한 펑션 네임이나 베리어블 네임을 갖고 있는 게 코드 릴레이티드 태스크에 더 성능이 올라간다는 논문이 있는 거서 물론 그것도 아주 최근 코드 LLM을 쓴 건 아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걸로 봐서 여전히 유의미한 그 코드 이름을 갖고 가는 건 중요할 것 같고요. 약간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아마 고 교수님께서 그 질문하신 그 질문에 어떤 답이 되든지 간에 좋은 논문의 결과는 될 것 같은 게 처음에 이 논문을 공유받았을 때 이게 아이클리어 논문이라고 얼핏 잘못 이해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ICSE 논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물론 23년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코드버트나 옛날 모델로 SE 쪽에서는 이런 쪽에 실험을 해서도 유의미하다고 봐주는 것 같고 좀 더 뭐 딥러닝이나 이쪽 뭐 아이클리어 같은 데서 만약에 이 정도로 했으면 작년이긴 하지만 결과가 달랐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알라트 논문 저것도 저기 익시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왔는데 거기도 이제 코드버트를 베이스라인으로 쓰고 있고 그래서 이쪽은 아무래도 좀 뉴럴 모델 최신 뉴럴 모델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은 조금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좀 더 최신 모델을 그러니까 좀 더 큰 모델을 가지고 실험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궁금하고 또 여기서 저 아이덴티파이어 베리어블 네임에 대한 바이어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아이덴티파이어들만 뽑아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입력으로 주잖아요. 이제 근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조금 뭐라고 하죠? 조금 이상하다고 해야 될까요? 왜냐면은 저 코드 T5를 코드버트를 쓰는데 코드버트에서는 저런 아이덴티파이어의 단순한 나열 같은 거로는 이제 프리트레이닝이 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저걸 가지고 과연 얼마나 유의미한 그 결과가 나올지 이런 게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저 ZT에 대한 영향을 따로 검사해 본 실험이 있었나요? 논문에서는 없었던 ZT에 대한 영향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걔가 얼마 정도의 값이 나왔는지 아, 저거에 대한 어블레이션 말씀드렸던 건데, 아, 어블레이션 실험이 있긴 있네요. 네, 네, 뒤에 그 테스트 과정에서 있습니다. 그럼 저기서 LT만 빼고 했다는 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저 아이덴티파이어 이름만 가지고 클래스를 예측하는 컴포넌트를 안 썼을 때 실험 결과인 거죠? 여기 말씀하시는 네, 여기서 LT에 대한 어블레이션이 어떤 실험을 얘기하는 건지. 이 LTLF가 여기 앞에서 나와 있는 이 로스 값을 아예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 아, 로스는 안 쓰는데, 근데 카운터 팩추얼 인퍼런스를 하니까 ZT는 쓰는 건가요, 그러면? 네네. 오, 이제 학습 과정에서 퓨전을 할 때 ZT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ZT는 사용을 하지만 로스는 사용하지 않는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아,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 오늘 그 경주학생 발표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예, 오늘 세미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